건니시하! 버추럴 크리에이터 시합니다. 이제 수능 날까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제2 외국어 과목을 그냥 버리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국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이 제2 외국어 과목을 탐구 과목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성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혹시 제2 외국어에서 일본어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수능 일본어 해설을 했던 내용과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모두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수능 일본어를 공략할 수 있는지를 초스피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수능에서도 쭉 적용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니클래스 특별편 수능 일본어 대비 초스피드 핵심 공략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초반에 나오는 어휘 5문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본어로 나오는 거 바로 가타카나 표기 문제입니다. 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타카나 한 글자를 넣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외래어 어휘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타카나를 잘 습득을 하고 있는지, 비슷한 모양의 가타카나에 혼동을 하지 않는지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외래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타카나를 많이 쓰면서 체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 도 있고 시, 쯔 좀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우, 와, 후 요 부분도 좀 비슷한 문자에 속합니다. 요것들도 혼동이 되지 않도록 많이 쓰시면서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요, 어휘 표기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장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타금, 반타금, 그리고 초금이 들어가는 단어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요음과 청음의 글씨 크기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한자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자어를 중심으로 단어를 외우는 거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어가 장음도 많이 들어가 있죠. 타금, 반타금, 요음, 청음 이런 게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좀 단순한 단어 외우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네이버 일어사전에서 제공하는 실제 발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틀어보면서 재생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시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가요, 한자 읽는 법 그리고 박자수를 세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한자의 훈독과 음독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어의 박자수를 알맞게 읽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본 한자의 기본은 바로 훈독과 음독이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한자의 훈독과 음독을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또 박자의 개념도 충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글자당 한 박이고요. 또 요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요음과 그 앞에 들어가는 글자 총 두 글자가 한 박입니다. 초금도 작은 쯔로 표기되어 있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한 박이에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건 나중에 일본 노래를 부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과 5번에서 나오는 공통 어휘 찾기 문제인데요. 동사, 형용사, 부사의 쓰임새를 잘 알고 있는지, 또 두 문장 또는 두 대화의 문맥에 맞는 어휘를 잘 찾을 수 있는지, 한 어휘에 담겨진 여러 가지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스트레스 같은 건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가 상황별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지도 예문을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어사전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예문들이 쭉 나오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보기에 있는 어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문장에 대입했을 때 좀 그럴싸해 보여도 오답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일본 문화 독해 문제입니다. 대화문하고 설명문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일본 문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어의 뜻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언어,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그 언어적인 문화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식문화, 일본 지리, 지역 축제, 명절, 풍습 이런 거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언어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쿠라든지 생류, 그리고 단어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같은 걸 몸짓 언어 같은 것도 많이 다루어지거든요. 자,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잘 외우셔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공략을 하면 될까요? 일본어 해석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요, 국어의 비문학 또는 영어의 독해를 푸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6번, 7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을 통해서 그 문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고를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풍습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보기에 거기에 대한 물건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대화문에 보면은 물건에 대한 묘사 힌트까지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답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명절 풍습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달에 세워놓는 가도마츠라든지, 그리고 5월달에 코이노보리, 그리고 3월달에 희나닌교 같은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겠고, 그거 말고도 일상적인 풍습에서 나오는 뭐 다루마라든지 뭐 마네킹 있고, 그리고 테르테르보즈 이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물건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지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문제수가 가장 많은 대화문 빈칸 채우기 문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거든요. 11번부터 26번 사이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에 숨겨진 출제자의 의도는요,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곧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인의 대화 습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대화 내에서 적절한 어휘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대화문 내에서도 또 한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대화문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식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하는 그 문맥을 추리해가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의 대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문문 접속 표현 같은 것도 있죠. 뭐 뭘로, 뭐 때문에, 뭐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 첫인사라든지 거절, 감사, 기분 표현 등등도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인사나 아니면 막장 고치는 그런 표현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자로 적힌 기초 단어를 완벽하게 습득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뭐 종종 문제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그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진짜 신경만 잘 쓰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18번부터 26번 사이에 나오는 정보 해석 문제 총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정보 해석 문제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그래프라든지 뉴스 기사, 안내문, 포스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런 정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먼저 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 표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어가 그 명사 또는 동사의 기본형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표 항목의 비율의 높고 낮음을 잘 비교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문과 포스터와 관련된 문제는요, 보기의 내용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안내문이나 포스터에 있는 내용하고 보기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풀어보는 그런 훈련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전에 했던 일본 문화 독해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독해 문제로서 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 내용이 한국어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일본어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문장을 미리 터득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어로 보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법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27번은요 조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문장에 사용되는 조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어와 일대에 대응하는 기초적인 조사 사용법보다는 이제 일본어 특유의 조사 활용까지 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단순하게 해석으로 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장 속에서 밑줄 친 그 조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는지를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잘 아시는 상급자라면은 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일본어를 많이 들어봤다면 그 읽었을 때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 그것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거까지 좀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좀 쪽집게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니, 데, 카라의 구별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먼저 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용법으로 뭐뭐뭐뭐에서 어디어디에서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 이유, 수단, 재료 이런 식으로 이제 용법을 쓸 경우에는 뭐 무엇으로 아니면 뭐뭐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정된 수량에 대해서는 뭐 몇 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고, 또 한정된 인원수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뭐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는요 존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용법을 쓸 때는 어디 어디에 누구가 있다 할 때 뭐 어디 어디에, 동작의 대상에 대한 용법으로서 사용을 할 때는 뭐 누구에게 라는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용법으로서 뭐 몇 시에 아니면 뭐 몇 분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단위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뭐뭐뭐에로 사용이 되는데 뭐 한 달에 몇 번, 뭐 3개월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작의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러 간다 라는 식으로 쓸 때 뭐뭐 하러 라는 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까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의미로서는 뭐뭐에서 또는 뭐뭐뭐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전달할 대상으로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와타시카라 히토니 츠사이니 이키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유 그리고 원인으로서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뭐뭐뭐뭐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로서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도 카라를 사용합니다. 뭐 자세한 예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일어사전을 통해서 직접 검색하셔서 여러가지 예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JLPT N3 문법 책을 사가지고 그 조사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활용해가지고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문법 활용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법에 맞는 표현을 대화문에 알맞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동사의 활용이나 형용사의 활용,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보기가 출제가 되거든요. 대화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본 다음에 빈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뜻을 유추를 먼저 하신 다음에요. 그 유추된 뜻에 맞는 표현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뭐 대화문에 따라서는 존경어나 겸양어 같은 이제 경어 표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은요 동사의 활용에다가 글자 조합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활용으로 글자가 변형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자 조합을 통해서 이제 한자를 추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활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형, 부정형, 마스형, 연결형, 가정형, 청유형,
가능형, 사역형, 명령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또 동사에도 1그룹, 2그룹, 3그룹 동사로 또 나뉘어지잖아요. 그 동사에 따라서, 그룹 동사에 따라서 글자가 바뀌는 공식도 완벽하게 숙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까지 이제 해가지고 빈칸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가지고 한자를 이제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자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두 글자로 된 훈독과 음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한자, 어휘,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에 나오는 문법 오류 찾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습득한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또 많이 틀리는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앞전 문제에서도 이제 사용했던 뭐 조사 쓰임이라든지 뭐 동사 활용, 형용사 활용 이런 것들도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경어 표현까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존경어, 겸양어 공부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추측이나 전문을 표현하는 뭐 소다, 요다, 미타이다, 라시 이런 것들도 게다가 수소 표현, 아게르, 모라우, 크레르 요 뜻을 제대로 구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사 플러스 태 아루라든지 타동사 플러스 태 이루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어 삼국자이신 분들이라면은 뭐 일본어를 많이 들어봤으면은 읽었을 때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일본어 핵심 공략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꼭 읽으셔야 합니다. 옳은 걸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를 찾다가 또 시간을 날리거나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꼭 실수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한 문제에서 2,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수능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11월 14일 수능인 날 밤 11시 수능 일본어 초고속 해설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리 클래스는 여기까지. 때와 마타! 차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